it's blowing. There's a current that's running deep. I can't see, but I know it. There's something's not what it's meant to be.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너넨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바람인데요. 바람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드라마에도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부의 세계, 펜트하우스 2, 그 주축이 다 이제 이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람 하면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하자.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바람 하면은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딱 없다고 생각하면서 탁 덮어버려요. 사춘기 때쯤 이렇게 책 이렇게 착 보셨는데 펼쳤는데 하필 그 부분에 막 뽀뽀하는 씬 이런 거 나오면은 갑자기 탁 덮으시고 옆에 누구 있으면 막 이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덮고 보는, 아우 수고한 것이야 이러면서 덮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래도 바람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죠. 어떤 사이트였냐면 불륜을 알선해주는 사이트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숫자가 66만 7,296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53개 국가 중에서 9위였고요. 인구 대비수로는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다 순수 가입자는 아니라는 또 분석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점잖게만 이렇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람에 가까이 가 있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또 그런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바람 피는 상대를 만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 계실 텐데, 또 아니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바람 피는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꼭 당부의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인간은 이래서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텐데, 이때 또 어떤 분들은 거 봐. 내가 다 이유가 있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면죄부로 혼자 받으셔서 역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 한 번쯤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이렇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 인간은 땡땡을 느낄 때 바람을 피게 된다. 땡땡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켜라. 자,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피우게 된다. 밑줄 쫙. 바람도 아무나 피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을 피는데 진짜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보통 여러분 그 2집 살림까지는 많이 아시죠? 근데 4집 살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 바람이라는 걸 피게 되는데, 바람을 피게 되는 인간의 에너지 자원이 뭐냐면 결핍이에요. 여기서의 결핍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개인의 결핍과 관계의 결핍이죠. 강용 한국심리상담센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다 100%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택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부모님이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교, 자식들끼리 배틀 붙이는 부모님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하셨다거나 이럴 때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그 외로움들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게 관계의 표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존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널 것 같아. 아니네. 패스.
이제 널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관계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결핍이 있으면 관계의 결핍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바르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도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불만족이나 무시당하는 느낌,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분노, 기분들이 외도의 굉장히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만족,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거 되게 커플들에게 흔하잖아요. 누구 만났어? 말해도 몰라. 네가 내 친구 다 알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 결핍의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나 어떤 커플들이 보다 더 이제 불륜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분들의 어떤 갈등은 아주 초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금혼식, 은혼식 아시죠? 은혼식은 은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25년 하고 금혼식은 금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제 금혼식 하는데 그러면 결혼 1년 차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결혼 1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혼이라고 불러요. 지혼의 이 지는 뭐냐면 종이지자예요.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관계다. 그래서 우리 신혼 1년 차를 지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혼 1년 차 때 서로가 굉장히 싸웠지만 잘 화해하고 배려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뭔가 이런 부부들은 보통 그 프레임으로 쭉 보통 가게 되고요. 딱 1년 차부터 탁 틀어지고 엇갈리고 그러다 출산하고 그럼 더 엇갈리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관계도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은 우리가 일단 사연을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엿본 뒤로 머리가 복잡한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따라 남편이 휴대폰을 끼고 살길래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들여다봤더니 저도 잘 아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들이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평소 저한테는 아니 그래 알았어 정도의 메시지만 보내던 남편이었는데요. 그 여자 동료에겐 밥 먹었니? 보고 싶다. 옥상에서 잠깐 볼까? 하며 다정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제가 한동안 모른 척 했는데요. 점점 평소에 없던 야근이 잦아지고요. 주말 약속도 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데이트 같은 설레는 진짜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내밀며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적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며 적반하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신적 외도는 바람이 아니라는 남편의 어이없는 이 말을 저는 믿어야 할까요?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여자는 연인 외의 이성에게 마음만 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42%였고요. 반면에 남자는 육체적 관계만 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한 게 33%였어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점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결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람의 기준을 어디도 잡고 있는가가 현실 관계에선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두 번째인데요. 땡땡땡땡땡도 바람이다. 뭐가 바람일까요? 정신적 외도도 바람이다. 미국의 할리 박사는 정서적 외도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외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생활에서 쏟아야 될 삶의 에너지를 다른 이성에게 쏟고 있으면 무조건 외도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적 외도보다 정서적 영역이 훨씬 더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대화, 힘들었던 걸 서로 알아주는 대화가 불륜의 문을 탁 열어주고 물꼬를 트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거든요. 근데 불륜인데 불륜도 약간 썸불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마음이 좀 있나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아무 일을 벌리지 않아요.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아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따로 시간을 떼서 주말에도 만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외도하고 차이는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서로가 어떤 관계일까 뭐 이제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로서 말을 잘 통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보통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는 절대 연락 안 해요.
딱 근무 시간에만 업무에 대해서 또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인 거지 보고 싶다거나 뭐 옥상에서 따로 만나자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내분께서 당당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편분 보고 싶으면 외도 아닌가요? 저는 바람은 되게 사람들에게 다 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있다는 게 그 서사를 지지한다거나 서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나 고찰을 하다 보니까 서사를 이제 읽게 되는데 저희가 딱 느낄 때 이런 원나잇은 서사가 빠진 바람인데 바람보다 배신에 가까운 거죠. 관계라는 거, 내가 연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성적인 배타성을 가지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너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3의 인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성적인 배타성이 있는 게 이제 기본값인데 이제 그거를 깬 거죠. 상대방은 무조건 배선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만나거나 살고 있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관계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땡땡땡땡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성적 쾌락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단순화가 그런 행동을 인정해주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의 쾌락이 바람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요. 세계적인 부부 상담 전문가인데요.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불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못 받았어. 이 남자는 너무 아버지처럼 따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삶을 찾는 시도가 이제 불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섹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나 오래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착화돼 있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불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서야 여자로 비로소 느껴져요. 저는 이 사람 앞에 있으면 제가 진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굉장히 새로운 발견들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섹스가 굉장히 단순한 행위 같지만 섹스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굉장한 행위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 건강이 건강한가를 볼 때 얼마나 건강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성관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들, 또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쾌락만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계에서 받는 희열감 이런 것들이 다 성관계 안에 포함되는 거죠. 무의식에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과 현실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과 결핍과 원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관계의 모습들이 새로운 대상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도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확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왜곡된 시도라는 게 이제 문제죠.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입니다.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위반 행위가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위반한다는 건 굉장히 강렬한 매력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해선 안 될 짓을 할 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묘한 그 희열감, 그 심리적인 특성 하나가 우리가 이 관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연구가 중에 잭 모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반에 의미가 있는 만남이나 판타지가 종종 자기 확증감 또는 굉장히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빠져들게 되고 그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희열감에서 사람들이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끌림에 장애물을 더한 것이 흥분의 정도다. 끌리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흥분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얘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영환이야. 아주 그냥 내가 오늘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려고. 그 엄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냅두면 다음 달이면 떨어질 일을 네가 그러고 싸잡고 말리잖아? 진짜로 더 붙는다? 냅두면 헤어질 거를 말리고 막 너넨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면 안 되는 짓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내비두시면 그 관계는 알아서 싸우고 헤어질 일이 되게 많아요. 말려가지고 세기의 사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는 이런 심리도 있다고 하죠. 그 상태를 내가 가졌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승리감 그런 것들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5번째요. 외도는 일종의 땡땡땡땡이다. 외도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웬 권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 중 이런 경험자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인 반작용이다라고 분석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월 소득이 500만 원에서 699만 원이 되면은 42.3%가 이 높은 소득군일수록 외도를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개인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은 51.6%가 외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남편이 막 계속 늦게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당신 혹시 바람 펴?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야, 바람은 아무나 피냐? 바람도 돈도 있어야 피는 거야. 그게 되게 우픈 현실인데 조각난 진실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결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다른 방식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서 나 자신이 되는 거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들을 영원히 이룰지도 모르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결핍의 문제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도전이 있는가에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또 읽어드리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용을 꼽으라고 하면 5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유형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찝쩍대는 바람둥이 유형들이죠. 양다리는 기본이고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늘 이성에게 여지를 남기는 사람들. 그 여지를 넘겨 무언가 썸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절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그 사람. 그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바람둥이의 심리적 민낯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눈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야.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건 유전자의 문제죠. 진짜 한눈 잘 파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연구를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자주 한눈을 팔고 바람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수용체가 길었다라고 하죠. 즉, 도파민 수용체가 길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한눈 파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한눈 파는 사람이 정해진 걸까요? 저는 인지심리학자로서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더라도 사람의 성격과 습관은 정말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을 틀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조금 뒤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분비될까요? 바로 우리가 흥분했을 때입니다. 다음의 두 상황 중에 언제 더 흥분하기가 쉬울까요? 첫째, 아주 조용한 도서관. 둘째, 큰 음악이 나오는 클럽. 정답은 분명하죠. 도파민 분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도파민 분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자주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전자 영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서관보다는 클럽에서 당연히 한눈 팔기도 쉽겠죠.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기 감정의 종류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눈 파는 건 역시 이렇게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한눈 판다는 건 내 스스로 나의 감정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 감정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결정을 번복하고 싶어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은 만들지 않은 채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늘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음식을 먹으면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금지된 것, 조금 더 자극적인 상황을 언제 원하게 될까요? 바로 복잡하고 정신없는 환경에 자기를 더 많이 노출시킬 때입니다. 자꾸 한눈 파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충동 조절 장애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은 왜 생겼을까요? 내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하고 조용한 상황을 어린 시절부터 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 아래서 충동 조절 장애인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혼자 생각하거나 혼자서 뭔가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시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한눈 파는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겨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이 겉돌면서 그냥 말싸움을 피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감정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정리하지 않고 피해버린다? 결국 서로 답답한 채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람둥이들은 원만합니다. 둥글둥글하다, 서글서글하다라는 얘기를 듣죠. 모든 상황에서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언쟁이 필요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 그 사안을 무작정 피해버리기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한눈을 파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싸우기만 한다, 별일 아닌데도 싸움으로 만들려고만 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한눈 파는 사람이 반대인 집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집착하는 사람 혹은 집착적인 사람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끝내지 않고 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야 할 싸움은 잘 피하고 집중해야 될 때는 잘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정한 지점을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서 초반에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 연인이 한눈을 참 잘 파는 사람이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속상하게도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 파는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접근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접근 동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접근의 반대말인 회피. 회피 동기는 무슨 뜻일까요? 나쁜 일을 막아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욕구가 회피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눈을 잘 파는 사람들은 여기에 좋은 게 있고 저기에 좋은 게 있고, 아, 여기 오면 또 이런 좋은 사람 있네. 접근 동기만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 제대로 해봐. 트러스트, 즉 신뢰가 기초가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접근 동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가치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멋있고도 품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연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말 민감하죠. 자기의 연인이나 아니면 자기의 파트너 혹은 배우자를 괴롭게 만드는 결과가 대부분 자꾸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들어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게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규칙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지 마 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고요. 집착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효과도 반감되거나 아니면 그 반감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봤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깨끗이 포기하고 이별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한눈 팔기와 집착에 대한 내가 부합되는 용서와 대화를 했는데도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정말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의 사전적 정의는 참되고 올바른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정의가 됩니다. 진정성이랑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서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리저리 기웃대고 한눈 파는 사람들은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식적인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본인도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관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남기게 되겠죠. 그러니 또 다른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야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그 솔직한 모습에 흔쾌히 동의해주는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봤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더해 전화를 달라는 문자까지 남겨져 있다면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전화도 카톡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잠수 타는 사람들, 부재중 전화를 보고 옆에 있는 내가 연락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연락할 거야. 이게 친구 관계일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갈 때는 바로 업무를 할 때라는 겁니다. 왜? 남의 연락을 안 받고 피드백을 안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연락 안 되는 그 사람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잠수 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정말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너무 바쁜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잠수 탄다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때론
화까지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SNS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락만 안 받는 사람, 이른바 프로 잠수러. 이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일 때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 실제로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자원이 다 소진된 분들이에요. 즉,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말이든 생각이든 쓸 기력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간의 불편함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것 자체를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를 안 받고 싶어. 이 사람하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약간의 불편함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과장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상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처지에 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늘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고 신나지 않으면 혹은 아주 생산적이거나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연락이라는 창구 자체를 차단해버린 채로 아주 걸러진 정보만 전해줄 수 있는 SNS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의 과장됨이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자주 타는 프로 잠수러들이지만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락이 안 된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결국 언젠간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걸 미안해하거나 혹은 자기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혹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나에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액션은 아주 본능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죠.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불안과 공포는 반응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결정이다.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거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내 전화나 내 연락에 리액션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보면 어떨까요? 내 전화에 꼭 리액션을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디시전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게 너의 디시전, 즉 너의 결정이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너는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한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내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안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잠수 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상대방에게 책임을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안 받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업무 관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꽤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이렇게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귀찮게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즉, 양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계에서 잠수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잠깐 일 때문에 만나시죠. 혹은 문서 정리상의 이유로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라는 평범한 말로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협업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서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통화가 필요하네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이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연락을 받고 다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은 순간적으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거나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좀 더 골치 아프겠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을 넣는다는 건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애를 먹어서 좀 힘듭니다. 라던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 사람이 최소한 상종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 감정의 상태까지 살짝 담아서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내 감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 얘기로만 연락을 취하면 필요하면 또 하겠지. 자기가 필요하면 다른 루트로도 어떻게든 연락해 오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너는 아직 곤란하지 않잖아. 너 아직 힘들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락을 취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일종의 심리적 퇴로를 만들어 놓기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욱하게 만드는 건 긴급함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긴급하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긴급하다라는 걸 강조하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아니면 내가 의리니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는 말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집에만 가면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은 프로 잠수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도 불편하거나 남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집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24시간 내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족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의 사회적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나의 잠수 타는 모습을 나도 싫어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연락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밖에서 사회적 자원을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모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만큼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혹은 많이 힘들 정도로 배부르겠다 싶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나의 사회적 한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없이 놀고 들어가거나 질리도록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는 전화를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받아야 되는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약간은 남겨놓고 집에 들어가셔야 최소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수는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수를 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잠수를 안 탔다는 걸 나도 알리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정말 전화 받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내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자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는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을 위한 배려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정도로 알려주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 받기 힘들 때는 슬쩍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내일 오후 5시 전후로 전화할게 라고 정확하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섭섭함을 줄여주는 거고요. 나에게는 실제로 내일 전화할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양쪽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배려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에게 부담되는 주제일 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얘기해야 될 때죠. 사실 나에게는 부담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 잠수러 혹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러고 우리가 낙인 찍거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꽤 불편한 대화를 혹은 그런 주제를 일상적으로 꺼내고 있지 않은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